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6이 된 직장인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연글을 보다가 저도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얘기해 봅니다. 저는 좀 남다른 어린 시절을 겪으며 자라왔는데요. 저로서는 많이 힘들었고 험난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언니 엄마와 겪었던 갈등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버티고 성장기를 보내야 했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여기가 수아 집이야. 그때부터 저는 그 집에서 자랐어요. 사실 그곳이 제 집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눈비 막아주고 밥 굶지 않았으니 저는 최선을 다해 붙잡아야 했지요. 그 집에는 저보다 1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 이름은 지수. 언니는 저를 처음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저도 어색해하며 언니를 보고 웃어주었어요. 이렇게 저는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딸이 있는데 왜 저를 입양했냐고요? 언니의 친구가 되어줄 여아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언니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친구 사귀는 걸 힘들어했어요. 언니만의 그 독특하고 묘한 언행들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언니와 한 집에서 자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지만 그날은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지수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손도 안 대니? 좀 멀어서 먹기 힘들어. 반찬단이 앞에 있는데 뭐가 멀다고 그러니? 엄마는 말하고선 아차했는지 살짝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지수 언니는 잡채를 좋아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반찬들이 지수 언니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잡채가 약간 제 쪽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슬쩍 저를 한번 보시더니 언니 앞으로 반찬을 바꿔주었습니다. 나 밥 다 먹었어.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잡채는 한 젓가락도 먹지 않고요. 평소에 좋아하던 반찬을요? 저도 눈치가 보여 얼른 먹고 일어났지요. 하루는 엄마가 언니와 저를 같이 데리고 가셔서 옷을 사주신 적이 있어요. 이 니트 너무 예쁘다. 지수는 핑크가 잘 받으니 핑크로 하고 수아는 블루로 할까? 저도 핑크가 좋았지만 당연히 티 내지 않았어요. 엄마 잘 입을게요. 옷 예뻐요. 하지만 언니는 한 번도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언니를 하나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봐서 안 입을 수도 없고 입을 때마다 언니 눈치가 보였지요. 그 뒤론 엄마도 절대 같은 옷은 사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는 거의 옷을 산 적이 없고 엄마가 어디선가 옷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언니가 입던 옷은 하나도 물려받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것도 격렬히.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눈치가 좀 보일 뿐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건 친구가 없는 언니. 언니가 거부하지 않는 한 저는 잠들기 전까지 언니와 붙어 있어야 했어요. 그게 제 역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그 더울 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언니라면 괜찮겠지만 제가 감기에 걸리면 저는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했어요. 지금이야 습관이 되어 괜찮지만 아픈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쓴 채로 제 방에서 기절한 듯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와서 저를 깨웠어요. 놀이터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거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가 심심하다고 엄마에게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떼를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언니가 원하는 대로 돼야 했습니다. 엄마의 화난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같이 불러놓을 친구 없니? 전화해봐. 그러자 언니는 난리가 났어요. 언니는 정말 친구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지쳤는지 제 방문을 열고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좀 같이 있으라고 데려왔더니만 쓸모없는 것. 들으라고 한 말인지 안 듣는 줄 알고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집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기도했어요. 제게 조금만 기운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 나랑 같이 나가서 놀자. 저는 식탁 끝을 한 손으로 꼭 붙잡고 버티며 말했어요. 그러곤 언니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휘청거리며 언니를 뒤따라 나가는데 엄마가 뒤에 대고 당부하셨어요. 마스크 꼭 끼고 있어라. 절대 벗으면 안 돼. 언니한테 감기라도 옮기면 저는 대역죄인이 되겠지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떼약볕에 놀이터에서 몇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언니는 계속 술래잡기를 하자고 요구했어요. 저는 서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계속 언니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쫓는 신용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좀비처럼 휘청거리며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언니가 힘들어 쉴 때나 저도 쉴 수 있었어요. 엄마는 가끔 거실 창 밖으로 저희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모르는 척했지만 엄마가 보고 있을 때는 더 언니 비위를 맞추며 놀았습니다. 나란 애가 있어서 언니가 심심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는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자다가 목이 말라 살짝 부엌으로 나왔어요. 조용히 물만 마시고 들어갈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만 듣지 말아야 할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에서는 엄마 아빠 대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반복적으로 제 이름이 들려와 저도 모르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빠는 제 방에 책상을 하나 사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참 저에게는 저만의 방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는 날부터 제 방을 가질 수 있었지요. 온전한 방이라기보다는 쪽방처럼 뒤로 난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제 방이었습니다. 천장 기울기도 달랐고요. 하지만 제 방을 가지는 게 어디예요? 처음으로 가져보는 제 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집에 가서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기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빠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계속 공부해야 할 텐데 수아방에도 책상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수아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수아가 공부나 하려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책상 얼마 안 해. 좋은 건 아니더라도 하나 있어야지. 상해 쪼그리고 숙제하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수아도 우리 딸이잖아? 당신 왜 그렇게 수아한테 신경 쓰는 거야? 수아한테 신경 쓸 여력이 있으면 지수를 한 번 더 들여다봐. 지수 우리 딸인데 신경도 안 쓰여? 지수 계속 외롭다고 하면 나 수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 없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엄마의 쌀쌀한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저는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랑 정붙이려 노력하고 나도 열심히 하면 조금씩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마음에 얼음장을 끼얹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까치발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가 없는 제 신세가 너무 처량했어요. 원래도 눈치가 빨랐던 저는 그때부터 알아서 언니가 외롭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언니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실을 쓰고 조용히 방에 들어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언니보다 절대 늦지 않게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늦기라도 하면 언니가 저를 기다려야 했고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랑 학교를 가다 보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할머니 집에서 자라다가 학교 가야 해서 올라왔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이건 엄마가 시킨 거였어요.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다고요. 저는 학교에서도 눈치가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수아야, 우리 같이 가자. 하며 친구들이 종종 다가왔어요. 그러면 저는 먼저 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언니 표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먼저 가. 난 언니랑 갈 거야. 하며 언니 팔짱을 끼고 몸을 붙였습니다. 수아는 언니 있어 좋겠다. 친구들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응, 난 언니가 제일 좋아. 제가 이렇게 언니를 대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살아야 하는 본능적인 이유가 컸겠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니에 대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항상 외로워 보이는 친구 한 명 없는 언니. 그럼에도 자존심이 세서 다가가 손 내밀지 못하고 매번 날선말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언니가 안쓰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학교 다니는 내내 나는 언니랑 학교를 갔고 하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학년이 어려 언니보다 항상 일찍 끝났고 저는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 언니 끝나는 시간에 교실 언저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 더 놀자고 해도 하루도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3학년이 되었고 제 방에도 책상이 생겼습니다. 마침 아파트에 버려진 책상이 있었고 그걸 아빠가 엄마를 설득해 방에 옮겨주셨어요.
책상에는 서랍도 딸려 있어서 저만의 비밀 공간이 생긴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딱히 넣을 게 있지는 않았지만 필통도 넣었다 빼보고 수첩도 넣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뭐랄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항상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어요. 언니랑 1년 터울이라 초등 시절에는 언니가 가지고 있던 학습지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헌 문제집이지만 안 푼 문제도 꽤 많았거든요. 고학년이 되면서 언니는 학원을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언니 공부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네요. 물론 학원을 안 보내줬다고 또는 언니랑 차별했다고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런 환경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책 읽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 언니가 학원에 가고 혼자 있을 때는 책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마침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독서를 권장하셨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빌릴 수 있었어요. 한동안은 책에 심하게 빠져서 쉬는 시간도 모두 도서관에서만 지내고 교실로 돌아가는 게 한없이 아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책을 읽고 있으면 완전히 그 이야기 속에 빠져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책이 있었던 덕분에 저는 방황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크면서 저한테 더욱 의존하며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방에 불쑥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책상이나 가방도 스스럼 없이 뒤져보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저항한다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방이든 서랍이든 딱히 뭐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 주셨고 제가 따로 여유를 부릴 돈은 주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드바 말고 투더 아이스크림요. 언니가 학원에 간 틈을 타 슈퍼로 갔습니다. 사실 아빠가 저에게 몰래 챙겨주는 돈이 약간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빠가 없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덕분에 엄마에게 말 못할 상황이 생기면 모았던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슈퍼에서 투더 한 통을 산 저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아파트 벤치로 갔습니다. 햇빛도 따뜻하니 좋았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딱이었지요. 자리를 잡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푹푹 퍼먹기 시작했지요. 어찌나 살살 녹는지 행복을 느끼면서요. 집에서는 맛있는 반찬이나 간식을 먹을 때면 언니가 항상 눈치를 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반찬은 안 먹고 있다가 언니가 다 먹은 것 같으면 남은 걸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밥 먹을 때도 밑반찬 외에는 거의 먹지 못했고 간식도 어쩌다 남으면 한두 개 먹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반쯤 먹었을 때 세상에 거기에 언니가 나타났어요. 언니가 다가오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어쩌지도 못하고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너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야? 나는 머리와 목구멍이 동시에 탁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 맨날 여기 와서 혼자 이런 거 먹는 거야? 돈은 어디서 났어? 훔쳤니?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언니의 의심스런 눈초리는 점점 빛을 내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아빠가 준 용돈이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싸우실 테고 아빠가 곤란해지신다. 너 말 안 하니? 어디서 훔쳤어? 돈 훔친 거 아니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디서 났는데? 언니의 다그치는 말투에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이쪽으로 오고 계셨어요. 언니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죠. 저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엄마, 여기요. 언니가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그리고는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너 이거 훔친 거지? 그치? 아니야, 언니. 진짜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가까이 오시자 언니가 말했어요. 엄마, 수아가 이상한 짓 했어요. 제가 봤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죄지은 기분이었지요. 늘 그랬듯이 언니의 말은 진실이 되고 제 해명은 변명이 될 테니까요. 엄마는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수아야, 또 무슨 짓을 한 거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이미 다 안다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엄마, 전 진짜 아니에요. 말을 하려는 순간 언니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 수아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길래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 분명 어디서 훔쳤을 거야. 수아, 요즘 이상해. 내가 며칠 전에도 봤어. 슈퍼 앞에서 이상하게 서성이는 거.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말에는 이미 진실이 담겨 있었죠. 엄마는 제 손에 들린 반쯤 녹은 아이스크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돈 어디서 났는지 어서 말해봐. 네가 돈이 있을 리 없지 않니? 근데 엄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언니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수아 방 책상 서랍에 돈이 있어요. 내가 봤어.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아빠가 주신 돈.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었는데 엄마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제 방으로 향했고 서랍을 열어보셨죠. 언니는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몸짓으로 책상 속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거기엔 제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밖에서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엄마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지요. 제 가슴은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시자 엄마는 서랍에서 발견한 돈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수아방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저는 아빠의 눈치를 살폈지만 아빠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수아가 이상한 짓 했나 봐요. 제가 봤어요. 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그건 내가 준 돈이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이 몰래 돈을 줬다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래, 가끔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아한테 이런 식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엄마의 음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어요. 당신은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수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엄마는 말을 멈췄어요. 아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당신, 지수 생각은 해봤어요? 우리 지수가 얼마나 엄마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제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용돈 안 받을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아껴야 했습니다. 아빠가 몰래 주시던 용돈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엄마는 제게 필요한 물품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셨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생리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화장실에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언니 방으로 가셨어요. 지수야, 내 생리대 좀 줘봐. 그렇게 저는 언니의 생리대를 몇 개 받았습니다. 엄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껴 써라. 낭비하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어요. 매달 지급되는 생리대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를 겨우 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혹시나 의자에 묻을까봐 매 순간이 불안했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친구들한테 한두 개씩 빌려 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한 달은 왜 이리 빨리 넘어가는지 생리일이 돌아오는 게 불안했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매번 같은 핑계를 대며 체육 시간을 피했어요. 선생님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사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저 어쩔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급한 날이었어요. 생리대를 갈아야 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었지요. 용기를 내서 엄마께 말씀드렸죠. 엄마, 생리대가. 벌써 다 썼니? 네, 너무 그렇게 자주 갈면 어떡하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며 키워야 될 줄 알았으면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낄 수 없을 정도로 생리대는 부족했거든요. 결국 화장실 휴지를 접어서 댔어요.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밤에 잠을 잘 때에는 불안해서 맨바닥에서 자야 했어요. 밤새 잠을 설치면서 생각했지요.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방식일까? 그래도 학교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웃으며 지냈어요. 친구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필기하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학생이었죠. 하지만 매달 그 시기만 되면 저는 제가 이 집의 귀찮은 존재라는 걸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서 몰래 울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버텨내자. 언젠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날들도 책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으로 이겨냈어요. 제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였어요. 다른 건 모두 포기할 수 있었지만 공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돈에 대한 압박은 심해져 갔어요. 돈이 없어 새 문제집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 헌책방에서 버려진 문제집을 주워오곤 했죠. 누군가가 풀다 만 문제집,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교과서. 남들이 버린 것들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언니, 작년 문제집 좀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부탁했던 날이 떠올라요. 안 돼. 나중에 다시 볼 거야. 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문제집이 쌓여있는 언니 방 구석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는 한 번도 다시 펴보지 않을 그 문제집들을 그저 제게 주기 싫다는 이유로 쌓아두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도 옆방의 기척이 느껴지면 얼른 불을 꺼야 했죠. 수아야, 벌써 12시가 넘었어. 언제까지 불 켜고 있을 거야? 엄마의 호통이 들릴 때면 저는 재빨리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그때서야 다시 조심스럽게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작은 등 하나만 켜고 까만 밤을 하얀 공부로 채워갔습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를 봤던 날이었어요. 전교 5등.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기쁨도 잠시. 지수야, 내 성적은 어떻게 나왔니? 엄마가 제 앞에서 언니한테 물어보셨지요. 언니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제 성적표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보여드리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 밤 엄마와 언니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수아 성적은 봤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 동생보다는 성적이 잘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다음 날부터 저에 대한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청소 당번이 아닌데도 매일 청소를 해야 했고 설거지도 제 몫이 되었어요. 심지어 언니 방 청소까지 제 일이 되었죠. 결국 중학교 1학년 여름부터인가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집안일이 제 일이 되었어요. 수아야, 거실 방은 청소기 돌리지 말고 항상 걸레질로 깨끗하게 해야 해. 이런 얼룩들이 바닥에 있으면 안 되지 않니? 언니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거라.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해야 했습니다. 항상 락스로 반짝반짝 청소해야 했어요. 처음 왔을 때 화장실 청소를 엄마가 가끔 하셨었는데 제 담당이 된 이후로는 하루도 걸으면 안 되었어요. 하루는 언니가 또 짜증이 잔뜩 나서 엄마랑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칫솔이 사라진 거였죠. 수아야, 언니 칫솔 어디 갔니? 언니 칫솔은 건들지 않았어요. 청소하면서 못 봤다는 거야? 오늘 청소는 했니? 네, 학교 다녀와서 바로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여? 누가 치우지 않았으면 왜 칫솔이 사라져? 저는 할 말이 없었지요. 너 칫솔 따로 치운 거 아니야? 네 칫솔이 멀쩡히 꼽혀 있는데 왜 지수 것만 없냐고. 빨리 말하지 못해?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제가 칫솔을 따로 치울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시는데 흥분하는 게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어요. 엄마는 저와 함께 지내는 내내 극도로 냉정하다 급속도로 흥분하기를 반복하며 저를 대하셨어요. 네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몰라도 여기선 어림없다. 우리 집에서 그런 못 배운 행동을 하는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칫솔 못 찾으면
넌 저녁 못 먹을 줄 알아라. 엄마, 저는 정말 언니 칫솔 건들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내가 너 같은 애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빨리 찾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언니 칫솔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었지요. 고작 칫솔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왜 저렇게까지 분노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 같은 게 정말 어디서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는 막대 먹은 행동을 하는 거지? 근본도 없는 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는 막말을 해대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렸습니다. 저는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에 얼굴을 훔치며 언니 칫솔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아빠는 늦으셨어요. 엄마는 한참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저보고 삼겹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여느 때처럼 저한테 고기를 굽고 저녁상을 차리게 하셨지요. 그리고 저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넌 오늘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다 차렸으면 들어가서 반성하고 있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넘어가야지. 저는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고 한동안 멍한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언니와 엄마는 기분이 풀렸는지 희희낙낙 밥 먹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어요. 무엇보다도 배가 너무 고파 삼겹살 냄새를 견디기 힘들었지요. 저는 다시 책에 빠져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상을 치우라며 소리치셨고 저는 난장판이 된 식탁을 치웠어요. 엄마와 언니는 거실로 가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오돌뼈가 붙어있는 고기 2점이 남아있는 접시로 계속 눈이 갔어요. 눈치를 보다 그 고기 2점을 얼른 입에 넣었어요. 엄마가 남긴 지저분한 밥도 손으로 긁어 입에 넣었어요. 너무 비참했지만 그랬네요. 그렇게 급하게 오물거리고 있던 찰나 언니가 소리쳤어요. 엄마, 수아 뭐 먹고 있는 것 같아. 언니가 언제 왔는지 제 뒤에 딱 붙어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투더 아이스크림을 먹다 걸렸을 때처럼 얼음이 되어버렸지요. 엄마는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셨죠. 그렇게 저는 한참을 맞았습니다.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요. 엄마는 그때부터 집안 음식에 집착하며 뭐라도 사라지면 제가 먹은 건지 확인하셨습니다. 계란 하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먹거리들은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냥 그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유도 마실 수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퇴근하시기 전 언니가 학원에 간 시간을 이용해 밑반찬과 밥을 먹어두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을 때면 반찬 먹을 때도 눈치를 주셨어요. 으고, 이번 달 식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꼭 식탁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배를 고른 일도 많아졌습니다. 고아원에 남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았어요. 배는 굶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시간이 갈수록 삶은 힘들어졌습니다. 언니의 히스테리도 종잡을 수 없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트집을 잡고 화가 나면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툭하면 버려진 애라고 저를 내려바라봤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무사히 넘어가는 날은 감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퇴근하시기를 항상 바랬어요. 이때쯤엔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 되어 있었어요. 배 고른 일도 종종 있었고요. 엄마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트집을 잡아 밥을 못 먹게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언니와 엄마의 히스테리였습니다. 적어도 아빠가 집에 계시면 폭력이나 히스테리는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공부에 집착했습니다. 어떤 목표가 없다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청소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수학 공식을 외웠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영어 단어를 중얼거렸고요. 저에게 공부에 대한 목표가 없었다면 저는 오히려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공부했고 버려진 문제집을 찾아 헤매는 제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민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학년 2반 담임이셨죠. 수아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 부르셨어요. 시험 성적이 참 좋구나.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눈치 보며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것,
생리대를 아끼느라 매달 고통스러웠던 것, 폭력과 히스테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촉촉해졌습니다. 목이 답답해 터질 정도로 막혀버린 기분이었지요. 나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봐준 어른이 있었나? 나를 걱정스럽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준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셨나 봐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삶의 무게를 느끼셨던 걸까요? 어느 날 종례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건네신 봉투. 수아야, 이거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문제집인데 혹시 내가 풀어볼래? 다 풀고 나면 선생님이 같이 틀린 문제도 봐주고. 봉투 안에는 새 문제집과 함께 꼭꼭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선생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씀하셨죠. 그리고 수아야, 점심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자. 선생님이 도시락을 늘 많이 싸와서 혼자 먹기 힘들거든. 매주 2-3번씩 선생님과 나누는 도시락 시간. 그때만큼은 제가 그저 평범한 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도시락 반찬을 나누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편이 한 분 생긴 것만 같아 그 작은 희망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계속 저한테 도움을 주셨고 저는 주시는 돈으로 가장 시급했던 생리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제 생리일이 공포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문제집도 계속 도움을 주셔서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선생님, 제가 꼭 성공할게요. 어느 날 불쑥 던진 제 말에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수아야, 선생님은 알고 있어. 넌 반드시 해낼 거라는 거. 그 말씀이 제게는 마법과도 같았어요. 제 존재를 온전히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추억이 깃든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났고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저의 상황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1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중학교 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서준 선배. 서준 선배는 전교회장이자 모두가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언니는 1학년 때부터 서준 선배를 좋아했어요. 서준 선배와 언니는 같은 학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현관에서 인사하는 선배를 보기 위해 일찍 등교했고 주변에서 몰래 선배를 훔쳐보곤 했죠. 저한테도 서준 선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 등 사실 제가 뭐라 답주기 힘든 질문들이었지만요. 그래도 잘 될 거다, 언니를 알게 되면 좋아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서준 선배 얘기를 할 때면 요조숙녀라도 된 듯 조신해졌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실제 연애라도 하고 있는 듯 행복해하기도 했어요. 친구가 없었던 언니였기에 저는 뜻하지 않게 언니의 연애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고 항상 적당한 답을 해주기 위해 머리를 써야 했어요. 나 오늘 고백하기로 했어. 어느 날 제 방으로 들어온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밖에서는 한없이 소심한 언니가 용기를 낸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언니는 폭풍우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 나는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서준 선배의 친절한 거절이 언니를 더 아프게 했나 봐요. 그때부터 언니는 무척 힘들어했고 이상한 행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들리는 흐느낌,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때론 한밤중에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시간 있니?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준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꽤 당황했어요. 선배가 모르는 나를 왜 찾아온 거지? 나한테 언니에 대해 얘기하려는 걸까? 저쪽으로 가서 얘기할까? 선배는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누가 볼까 괜히 신경이 쓰여 멀찌감치 먼둥먼둥 따라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간 선배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뭐지? 저는 너무 어색해서 속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서준 선배는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인기남이었고 그런 선배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렸어요. 비록 언니 문제로 불렀을지라도 저는 바닥을 바라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나 너 좋아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처음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예뻐서 보게 됐어. 근데 점점 내 모든 게 눈에 들어오더라. 서준 선배가 나 같은 애를 좋아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무슨 일이지? 그것도 언니가 오빠한테 차인 이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이 오빠는 내가 지수 언니와 자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이런 상황을 언니가 알기라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멋진 오빠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놀라움보다는 언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철렁거렸어요. 물론 저도 선배를 좋아했어요. 그냥 동경의 대상으로요. 나랑은 현실 세상에서 연결될 수 없는 연예인처럼요. 고등학교에 오면서 오빠에 대한 얘기들은 종종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큰 키에 늘씬한 체형, 작은 얼굴에 반곱슬에 풍부한 머리숱은 오빠의 분위기를 천상계로 올려놓았어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감 있는 표정. 하지만 웃을 땐 살짝 부끄러워하는 듯한 수줍은 미소. 이건 뭐라 설명하긴 애매하지만 모두가 오빠의 그 웃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서준 오빠는 범생이어서 그때까지 누구를 사귀어 본 적은 없었다고 해요. 일단 저는 뭐라도 말을 해야 했어요. 머릿속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답을 하지? 그렇게 한동안 시선을 피하고만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를 해서 놀랐지? 나는 너랑 같이 공부도 하고 챙겨주고 싶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싶어. 그냥 네가 좋아. 오빠도 힘들게 얘기하며 그 특유의 쑥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전히 답을 생각하진 못했지만 우선 심장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선배, 죄송해요. 저는 지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오빠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 내가 갑자기 미안해. 하지만 나 기다릴게. 너를 귀찮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 먼저 갈게. 난 너 보며 어색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정말 기다릴 거야. 하곤 눈은 맞춘 후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붙박이가 되어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참 만에 정신을 수습하고 자리를 뜰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감히,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오빠를, 감히. 그때 갑자기 날아온 가위가 제 볼을 스쳤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내가 뭔데? 넌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고아일 뿐이야. 언니는 숨을 가쁘게 쉬며 광기에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네 건 없어. 해 알아? 너 따위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하며 나직이 속삭이더니 다시 정신이 돌아온 듯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서준 오빠와 나를 본 언니들이 있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거죠. 둘이 따로 나가 한참을 얘기했다. 수아가 서준 오빠한테 고백한 거다. 서준 오빠는 달래주고 먼저 자리를 떴다. 대략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였어요. 그 후로 저는 언니의 광기 어린 집착과 괴롭힘 아래 놓이게 되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에서 언니의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언제 문을 박차고 들어올지,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할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서준 선배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내 주위를 맴돌던 선배가 말을 걸었어요. 수아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서준 선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저 한마디, 나를 걱정해주는 저 눈빛. 저는 순식간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쩌지도 못하고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석 칸으로 들어가 숨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저도 핸드폰이 있었답니다. 엄마가 사준 알뜰 폴더폰. 엄마는 하루에 한두 번은 전화해서 언니 밥 챙기는 문제나 언니를 잘 챙기고 있는지 물어야 했거든요. 언니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저한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켜야 했고요. 수아야, 허락도 없이 문자해서 미안해. 걱정이 되어 재영이한테 물어봤어. 재영이는 저와 같은 반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줄 수 없어 마음이 많이 아파. 내가 아직 너를 지켜줄 힘은 없지만
너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을게. 그때까지 부디 힘내줘. 저는 학교에서처럼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곤 소리도 없이 한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더 이상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빠는 이때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답니다. 학교에 오빠 소문이 다시 돌 정도로 오빠는 공부만 했어요. 뭔가 여유가 느껴졌던 표정은 사라지고 복도에서 지나갈 때도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전교권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하던 오빠였거든요.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났고 결국 오빠는 정시로 인서울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수아야, 너 덕분에 대학 왔다. 쉽지 않았지만 수아 너 생각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 더 열심히 살며 너 기다릴 거야. 너도 조금만 더 버텨줘. 저는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은 읽고 또 읽었을 것 같아요. 오빠 축하해요. 진심으로. 이렇게 쓰고는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도 정말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준 듯 저는 공부에 미칠 수 있었어요. 집에 오면 언니는 광기에 미쳐 있었고 저는 공부에 미쳐 있었어요. 특히 밤이 무서웠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제 방문이 열리곤 했거든요. 언니는 그저 문간에 서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제 베개 옆에 앉아 한참을 머물다 가기도 했어요. 언니?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면 쉿. 잠깐만. 잠깐 가만히 있어. 소름 돋는 속삭임을 제 귀에 불어넣었어요. 제 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는 멀쩡히 행동했어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연필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손에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싸늘하게 웃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언니 저녁을 차려놓고 도서관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언니한테 전화가 한 번도 안 온 게 불안하긴 했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제 마음도 급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비번이 안 눌렸습니다. 안에서 강제 잠금 장치를 눌러놓은 것이었어요.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못 들어와. 너 내 허락 없이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저는 그렇게 문에 기대어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너무 추워서 그대로 자다간 얼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재영이한테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재영이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재영하자니? 다행히 재영이도 아직 깨어 있었던지 바로 답장이 왔어요. 우리 수아, 이 시간에 내가 보고 싶었어요. 재영이가 장난스럽게 대꾸했어요. 재영아, 혹시 말인데 오늘 나 좀 재워줄 수 있을까? 야호, 오늘 우리 동침할 수 있는 거야? 중간 편의점에서 만나. 이렇게 재영이는 나를 데리러 나왔고 그날 재영이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날 재영이에게 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평소에도 재영이에게는 툭툭 속마음을 내비치며 지내긴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재영이는 듬직한 오빠처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당연히 짐작하셨겠지만 재영이는 여자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많은 얘기들을 풀어놓았어요. 재영이는 말없이 제 얘기를 계속 들었고 저는 혼자 일기 쓰듯이 저의 아픔을 나불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언니의 기행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 제 방문이 열렸어요. 수아야, 자고 있니?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소리를 죽이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언니 발소리를 듣고 얼른 가니등을 끄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 원래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언니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내 걸 하나씩 빼앗을 생각이었던 거지? 차가운 무언가가 제 뺨을 스쳤어요. 아까 그 커터칼이었어요. 이쁜 얼굴이네. 근데 이게 다 가짜인 거 알아? 언니의 속삭임이 계속됐어요. 넌 그냥 버려진 아이일 뿐이야. 착각하지 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 심장도 멎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 순간 복도에서 아빠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셨던 거예요. 언니도 그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제 방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1년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권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엄마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언니가 엇나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저에게는 하늘이 주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어요. 등하교가 어려웠던 언니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게 되었거든요. 이제 평일에는 오롯이 맘 편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이땐 엄마 아빠도 퇴근이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예전보다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저녁을 챙겨 먹은 후에는 후다닥 빨래며 집안 청소를 마치고 바로 책에 파묻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책을 받고 청소를 할 때에도 머리는 놀지 않았어요. 이런 자투리 공부도 꽤 도움이 되었답니다. 결국 전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4년 전액 장학금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과 함께요. 더 기쁜 건 기숙사 입소 대상자로 선정된 거였어요. 드디어 저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였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밥 먹고 잠 잘 수 있었습니다. 저한텐 이런 일상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번호는 아니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수아야. 네 소식 들었단다. 정말 대견하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사실 오빠 너무 기뻐서 눈물 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오빠 만나줄 수 있지? 네. 짧게 정적이 지나갔어요. 고맙다. 살짝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기숙사 입소날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아빠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언니는 제가 떠나는 걸 끝까지 차갑게 지켜보았죠. 대학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처음으로 제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새 옷, 예쁜 문구류, 책. 무엇보다 생리대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한없이 부족해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서준 오빠가 찾아왔어요.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빠를 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아야, 이제는 괜찮지? 오빠의 따뜻한 미소가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잠깐 얼굴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점차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어느 날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오빠가 제 손을 살짝 잡았죠. 오빠. 괜찮아, 수아야. 이제는 내가 행복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지만 주말이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마다 언니의 집요한 신문이 시작됐죠. 너 요즘 누구 만나? 핸드폰 좀 보여줘. 왜 이렇게 늦게 와? 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제 휴대폰을 몰래 뒤지다 들킨 적도 있었고 제 책가방을 뒤져 영화표 티켓을 발견하고는 밤새 제 방 앞을 서성이기도 했죠. 수아야, 나 바보 아니야. 다 알아.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서준 오빠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대학 4년을 마쳤습니다. 정말 바쁘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지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식에는 오빠가 와주었어요. 수아야, 오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졸업 전 대기업에 합격해 입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때까지도 아직 방을 구하지 않아 주말이 되면 매번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예전만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목돈은 없었지만 일단 작은 방이라도 얻어 시작해보려고 알아보던 차였죠. 오빠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날따라 집안 온도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아야, 이리 좀 와보렴. 거실에 앉아서 엄마와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달째였죠. 마지막 순간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아빠는 갑작스러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그 사이 몸이 약해지셔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언니는 졸업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집에 있는 시간이 다반사였죠.
한 직장에 진득이 다니지 못하고 한두 달 다니다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기숙사도 나와야 할 텐데 들어와 살아야지. 엄마가 다정한 말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씀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겨우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또 들어온다고? 이미 자유를 얻은 저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 말도 없는 저를 대신해 엄마가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들 클 때는 내가 바빠서 못 챙겨줬지만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보자꾸나. 저는 들어가 살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골방이나 다름없는 그 방에 성인이 된 제가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다시 약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입고 이렇게 자라서 취직을 했으니 이제 가족을 보살펴야 하지 않겠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언니가 툭 끼어들었어요. 매달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이미 생각해둔 멘트 같았어요. 네가 이렇게 자란 게 누구 덕인지 잊으면 안 된다. 그럼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당사자인 저는 가만히 있는데 둘이 주거니 받거니 말을 이어갔어요. 고아원에서 클 뻔한 너를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네가 있을 수 있었겠니? 언니는 옆에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지금 서준 오빠랑 결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뭐? 너무 놀라 눈이 튀어나올 기세였지요. 다시 희번득이는 눈을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감히 아직도 그 사람을. 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진정해. 엄마가 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오빠와 뭐라고? 언니가 탁자 위에 유리컵을 집어 저를 향해 던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제 발치에 흩어졌죠. 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은 보내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0만 원이라고? 내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더는 어려워. 인연이? 언니는 다시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거지야? 거지 같은 것 데려다 키워놨더니. 맞아. 나 이제 거지 아니야. 언니가 거지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더 이상 내가 저 골방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 언니한테 이런 어이없는 소리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너 짐승만도 못한 년이구나?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대신 내가 이 집에서 해야 했던 건 뭐라고 생각해? 너 매일 공부한다고 밤새 불 켜놨던 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용돈도 따로 챙겨줬던 거 생각 안 나지? 생각나. 아이스크림 사건도 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아빠가 고마워서 50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걸 그렇게 네 멋대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언니가 엄마랑 머리 맞대고 잘 계산해봐. 나 키우면서 든 돈,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대신 집안 청소 설거지에 온갖 심부름은 내 차지였어. 집이 반짝반짝하지 않으면 들려오는 엄마 한숨 소리에 항상 신경을 곤두서고 살았지. 너 그렇게 베베 꼬여서 멋대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근본 없는 애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말하고는 세상이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너 그따위로 살면 다 돌려받을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 언니는 나한테 했던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뭘? 밤마다 칼 들고 내 방에 찾아왔던 거 기억 안 나지? 내 얼굴에 이 상처는 어때? 그런데 그때 울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 따귀를 날렸어요. 어찌나 세게 쳤는지 저는 나뒹굴고 언니도 놀랐는지 멍하게 서 있었어요. 배은망덕한 년. 네 년이 지수 남자친구 꼬시고 여우짓 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내가 엄마로서 참고 너 사람 되게 기다려줬는데 뭐라고? 네 검은 속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언니 꼬투리 잡을 궁리를 해?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가니 더 이상 말 섞지 말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 집에 더 있을 이유도요. 저는 그대로 그 집에서 나왔고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는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온갖 악담과 욕을 해대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여 그대로 놔뒀지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돈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자도 계산을 해야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200만 원을 매달 보내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답을 안 하니 본인들이 어른된 도리로 100번 양보해 50만 원씩 보내는 걸로 하자고 문자가 왔어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서준 오빠랑 상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빠는 항상 기대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사로 오빠를 놀라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 속에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조금 모은 돈을 합쳐 엄마 통장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 계속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조차 꺼려졌거든요.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제 마음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바로 문자가 왔더군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1억 더 보내라고요. 1억 갚을 일도 까마득한데 다시 1억을 보내라니. 돈이 어디서 난다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마음에서도 언니, 엄마와 결별을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빚지는 감정도 싸그리요. 그렇게 한동안 문자 폭탄을 해대더니 다시 잠잠해지더군요. 그러던 중 어떻게 서준 오빠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험담을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오빠는 말했어요. 수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더 이상 수아를 괴롭히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그렇게 한동안 잠잠했어요. 불안했지만 저도 이제 서서히 행복이 찾아오나 싶었어요. 오빠와의 결혼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고요. 제가 결혼을 서두르지 않은 건 사실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친부모도 누군지 모르는 나. 온갖 구박 속에서 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자란 환경. 사랑을 받아본 적도 어떻게 주는지도 잘 모를 나. 설령 반대를 한다 해도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빠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오빠처럼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죄책감에 쭈뼛거리며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서준이가 오랫동안 좋아한 아가씨군요. 이렇게 서준이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생각지 못한 환대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부유한 집안의 잘생긴 의사 아들. 사실 오빠 정도면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아들인데 누구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었어요. 인사를 드린 후 시부모님은 어차피 할 결혼 얼른 해서 가족으로 지내자며 결혼을 서둘러 주셨습니다. 뭐 따로 신경 쓸 거 있니? 지금 서준이 지내는 집에서 같이 시작하면 되니 다른 건 준비할 거 없지 않니? 네, 아버지. 그렇게 하려고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또 계실까요? 저 마음 편하라고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의 시댁만 가면 계속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하겠습니다. 따로 필요한 게 있니? 내가 결혼 선물로 해주고 싶구나. 아니요, 아버지.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따로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손주 태어나면 그땐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 너희들은 손주만 빨리 안겨주렴. 여보, 왜 부담을 주고 그러세요?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달라요. 내가 부담을 줬구나. 고맙게도 결혼 준비는 우려했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오히려 너무 감사해서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그렇게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결혼식에 관한 부분 외에는 따로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몸만 쏙 들어가는 기분이었지요. 시부모님은 계속 개의치 말라며 제 마음을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친부모님들이 이렇게 나타나신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편안히 해주셨어요. 그날도 시부모님 댁에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려던 차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이 보시더니 문을 열어주셨지요. 누군가가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라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언니가 왜 여길 온 거지? 한동안 못 봤던, 아니 안 보고 지냈던 사람들. 안녕하세요. 제가 수아 엄마입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도 공손히 손님을 맞으셨어요. 시부모님, 엄마, 언니, 오빠, 나 이렇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키워준 엄마로서 한번 찾아뵈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발걸음을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아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요. 다만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질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는 너무나 평온하게 엄마를 맞아주시는 시어머니와 고상하게 말을 내뱉고 있는 엄마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자식은 크면 남이려니 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길은 정이 있는데. 저는 기가 막혔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소란을 떨 수 없었으니까요. 애들 키우느라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고생고생하며 키웠는데 그게 수아는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부모 마음 헤아리는 자식 있나요? 사부인도 자식 위하는 마음으로 수아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이 저희 쪽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마침 사부인도 계시니 말할게. 너희 결혼하면 우리 집에도 올 필요 없다. 나는 너희끼리만 행복하면 돼. 우리가 부모로서 뭘 더 바라겠니? 너희끼리 살기도 바쁘고 서로 오손도손 지낼 시간도 부족할 텐데. 우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이야. 아, 그리고 요즘 명절 때는 다들 해외여행 다닌다더라. 너희도 명절 때 못 다닌 곳 여기저기 다니며 세상 구경도 하고. 우리도 그럴 거야.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낼 테니 너희도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사부인도 제 생각과 같으시지요?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동안 엄마 표정을 보니 기차 찬지 어안이 벙벙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겠지요. 엄마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쩝쩝 다시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수아, 고아입니다. 저희가 7살 때 데려다 키운 건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을 이어가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부인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어요. 하면서 엄마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나 친정에 대해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오빠가 어느 정도 얘기는 했겠지만 시부모님이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는 저도 모르는 때였어요. 엄마는 또다시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손을 슬쩍 뺐습니다. 사부인이 저희 딸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네요. 하지만 수아가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엄마는 말이 안 통한다는 듯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대화를 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엄마 같은 사람한테 휘둘릴 분이 아니셨어요. 사부인 수아 시집 보내시려니 많이 섭섭하시지요. 다 이해합니다. 사부인이 수아 데려다 키워주신 그 마음으로 수아 보내주시지요. 사부인은 참 속도 좋으시네요. 고아나 다름없는 저런데 며느리로 들이시고 이리 속이 편하시다니요. 도둑질에 거짓말에 사부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데려올 때부터 질이 안 좋은 아이였다고요. 아들 앞날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지만 사실 서준이도 저희 딸 지수가 좋아했었어요. 그걸 알고 수아가 꼬리를 친 거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일반 아이들과는 다르다니까요. 엄마는 참으로 침착하게 저의 험담을 이어갔어요. 저는 곱게 사신 시어머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만 돌아가세요. 어머니,
이런 일 겪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부랴부랴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엄마를 잡아 끌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난 괜찮으니 앉으려. 어머님이 더 할 얘기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러면서 저한테 눈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팔목을 놓고 다시 오빠 옆에 앉았어요. 오빠가 제 손을 꼭 잡고 토닥여 주었어요. 오빠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사부인이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 아이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저는 이미 수아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기가 차는지 멍하게 시어머니를 보다가 나를 한번 봤어요. 그러더니 더 할 말이 없을까 눈알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수아를 놓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건 살아가면서 조금씩 느끼고 깨닫고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 저희도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어린 시절의 수아를 말씀하신다면 어머님은 그런 수아를 현명하게 지도하고 또 따뜻한 사랑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수아를 놓아줄까 합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요. 대신 제가 수아를 키우며 고생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계속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수아를 그렇게 아끼시니 고아로 자랄 뻔한 수아를 길러준 거에도 보답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있는 그대로 그 까만 속내를 드러내고야 말았지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염치 없고 뻔뻔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보아하니 좀 사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집을 휙둘러봤습니다. 한 장만 챙겨주시면 저도 더 이상 수아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지요. 오늘 오신 이유가 그거였나요? 아까우신가요? 예비 며느리를 엄청 사랑하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며느리에 대한 제 사랑을 돈으로 보상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수아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 수아를 돈으로 거래하다니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라서요. 도대체 어느 집에서 그렇게 딸을 보낸답니까? 첫째 아이가 지수라고 했나요? 지수가 결혼하게 되면 예비 사부인한테 똑같이 말씀하실 건가요? 어머머, 우리 지수랑 함부로 비교를 하세요? 지수는 제가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엄마는 침착함을 잃고 분노에 차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은 음식이나 먹고 옷도 주워다 입고 자란 저런 애랑은 다르다고요. 우리의 몸 시종이나 다름없는 애를 어디 감히. 엄마는 실성한 듯 계속 내뱉어냈습니다. 수아를 그렇게 키우셨군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이시고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이제 수아 제가 지켜야겠습니다. 나가시지요. 한 번만 더 수아 앞에 나타나시면 저희 부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수아한테 1억 받은 일, 오늘 저희 집에 와서 한 얘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얼굴 들고 못 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어머님이 그 사실까지 알고 계셨다니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걸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저의 사정을 거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 친구 재영이와 연락하며 저에 대한 상황을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오빠도 빨리 성공하려고 이 악물고 공부했다고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조금씩 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와 지수가 추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짐작했대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도 놀라시지 않게 어차피 가족이 될 거라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요. 그렇게 엄마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고 억울하고 분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빠와 결혼을 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신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끼리 여행이나 다니며 살라고 하시지만 저는 부모님 정을 느끼고 싶어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엄마와 언니는 제가 준 1억으로 장사를 시작한다고 가게를 열었더라고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의아하긴 했습니다. 엄마는 바쁘기도 하셨지만 요리에 흥미가 없으셨거든요. 음식을 하는 엄마의 모습도 거의 못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거의 오래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대량으로 사오셔서 조금씩 나눠 먹었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사온 반찬과 제가 한두 가지에서 밥을 먹었고요. 아무튼 1년도 안 되어 가게를 접고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빚만 지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살던 집도 빼고 방 2개 반지하로 옮겨 살고 있네요. 시부모님 울타리가 무서운지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은 안 하고요. 글쎄요. 저랑도 어찌되었든 인연이 되어 만난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저도 깨끗하게 마음 정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긴 이야기였네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제 지나온 세월이 다시 생각나 힘들기도 하지만 후련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